은폐, 무언가를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기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면에 누군가가 꼭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사건 자체에 대한 은폐뿐만 아니라 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은폐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범인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어쩌면 2020년 16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미제 사건의 범인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 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 5월 21일 월요일 새벽 4시 5분이었습니다. 한 통의 신고 전화가 119에 걸려왔는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지금 차 2대가 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 남구 용현 1동 61-76번지 수봉공원에 있는 노상 주차장입니다. 차량이 불탄 사건이었죠. 화재를 진압을 다 하고 그 내부를 살펴봤을 때 119 대원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인천 35고 82땡땡 매그너스 차량 운전석에 한 구의 불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검안, 즉 육안으로 봤을 당시에 시신의 형태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목과 귀 밑쪽에 약 2차례에 걸친 흉기에 찔린 상흔이 발견된 것이었죠.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에 따르면 첫째, 차량 내부는 자체적으로 불이 난 것은 아니다. 즉 누군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가 잠든 것이 그리고 그 위에 불이 붙었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사체 자체에 생활 반응 검사를 해봤는데 코와 식도에서는 그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숨을 쉬지 않았다는 얘기. 누군가가 살해를 해서 이미 시신의 숨이 끊어진 이후에 시신이 운전석에 있었고 불에 탔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 번째, 사건 발생 당일이었던 21일 새벽 3시 전후로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사망 추정 시간이 확인됩니다. 즉 발견되기 몇 시간 전에 사망했다라는 이야기지요. 네 번째, 사망 직접 원인은 방화 때문이 아니라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 쇼크사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여주인 42세 최 씨였습니다. 차량이 이곳까지 이동됐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면식범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한 경찰이 단골 손님과 내연남 등 탐문 수사를 당시에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딱 10일이 지난 2007년 5월 31일 용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첫 번째입니다. 사건 발생 전날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한 남자, 그리고 그 마스크를 쓴 남자가 최 씨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5월 21일 당시 방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죠. 방화 시각 약 2시간 전이었던 새벽 2시 24분부터 새벽 3시 24분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근의 은행에서 예치금 420만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140만원, 총 560만원을 인출하는 남성이 확인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요. 방화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물론 피해자가 살아있었는지 사망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용의자는 36세 남성 우모 씨였습니다. 2007년 6월 3일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섹션, 범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폐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범인의 진술이니까요. 범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7년 5월 20일 오후 11시 50분 피해자 최 씨에게 바람 쐬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최 씨의 차량을 타고 경기도 시흥의 월곶에 있는 공터로 향했다. 저항을 하지 못하게 가슴과 복부 부위를 마구 때린 뒤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목 부분에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 후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넣어 인천 방향으로 향했다. 살인한 지 2시간이 지난 21일 새벽 당시에 560만 원을 인출을 했고 그 이후에 방화했던 공원으로 가서 차량 사체를 운전석으로 옮긴 뒤에 불을 질렀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용현동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와 기름 2통을 다시 갖고 왔고 시신과 차에 불을 질렀다. 그 이후 우 씨는 사체가 타는 걸 확인한 뒤 호프집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타고 애인이 사는 전남 순천 방향으로 도주해 모텔 등을 다니며 추적을 피했다라고 진술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었습니다. 자신과 여자친구가 갖고 있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우모 씨는 진술을 했지요. 결국 2007년 10월 25일 살인 및 방화, 사체훼손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 씨는 과거에도 살해 전과가 있었습니다. 2000년이었죠. 2000년 전남 여수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6년간 복역한 뒤 2006년에 석방됐습니다. 자, 이 정도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섹션, 이제 우리에게 남는 의문점을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충분히 납득이 되시나요? 피해자와 가해자 중 피해자는 사망했고 가해자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가장 이상했던 점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첫째, 우 씨의 진술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얘기한 게 이상했습니다. 실제 우 씨의 진술로만 보면 피해자 최 씨와 아는 사이라고 그랬는데 서로 통화 내역이 없습니다. 무언가 같이 바람 쐬러 가자라고 얘기할 정도면 일면식이 꽤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둘의 접점이 좀 모호한 상황이었다라고 하죠. 물론 이에 대해 우 씨는 그냥 늘 호프집에 가서 만나는 그런 사이였다라고만 이야기를 당시에 했습니다. 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두 번째입니다. 완벽성을 보이려는 스테이징, 즉 은폐가 있었습니다.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숨기려고 했다라고 해서 방화를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외의 스테이징이 있지 않나요? 하나, 피해자를 데리고 너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흥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리고 다시 한 곳으로 가서 방화를 하고 다시 돌아와 도주했다. 동선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폭행을 하고 알아낸 뒤 살해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후가 맞나요? 범인의 입장에서 비밀번호가 잘못된 거면 어쩔까요? 살해하기 전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무언가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인출했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뽑아놓고 그 이후에 살해하고 나서 방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시신을 운전석에 두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은폐하고 싶었다. 시신을 트렁크에 둔 시신을 운전석까지 둔 다음에 방화를 했다는 건 아마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이게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고 불이 나서 사망한 거예요 라고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은폐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 피해자가 운전한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둘, 만약 흉기에 대한 상흔이 제대로 남지 않길 바라서 방어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혼자 이곳에서 자다가 그런 거예요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인천까지 와서 방화를 저지른 걸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 속에서 또 한 번 은폐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모 씨의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트렁크에다가 시신을 넣었다? 그러면 살해를 저지르고 트렁크로까지 시신을 옮겼다가 다시 이동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트렁크에 있는 시신을 꺼내서 운전석에 놓고 방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굳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킬 수가 있어서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과정이었다면 그냥 애초에 어디가 덮어놔도 되고요. 뒤에 그냥 놔도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동 동선이 길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모습. 그냥 빨리 처리하고 빨리 끝낸다. 그거와 좀 맞지 않는 행동이었죠. 시신을 그렇게 드는 행위조차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자신의 몸에도 되게 많이 묻을 텐데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신이 목과 귀 밑에 칼에 찔린 상은 2개가 확인됐죠. 근데 뭐 하나가 확인이 안 됩니다. 바로 방어흔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충분한 방어흔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방어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아예 의식이 없었다거나 의식이 없었다는 건 계속적인 구타를 통해서 의식을 잃었다. 이런 경우겠죠. 근데 그런 거 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죽였다라는 말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말하고 죽였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방언 없이 그대로 사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은 범인이 혼자가 아니다죠. 자리를 차지한다. 2차 공간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면 트렁크로 옮기는 것도 안정적이고 불편하지 않고 피도 서로 덜 묻힐 수 있다. 물론 우리들만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옥중 편지였습니다. 바로 우모 씨의 편지였는데 9년이 지난 2016년 5월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서신을 보냅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 제 사건의 진상과 공범에 관한 자백을 하고자 합니다. 주범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과 공범이 한 명 더 있다는 얘기죠. 주범은 바로 전모 씨다 라고 지목합니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인적사항이 자신으로 CCTV랑 이런 모든 게 본인한테 맞춰져서 전 씨가 야 내가 너 옥중에 있는 거 내가 다 도와줄게. 오빠라지 해줄 테니까 네가 대신 다 안고 들어가라. 그래서 혼자 총대를 메고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수감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전 씨가 연락을 뚝 끊어버렸다. 그거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고 죄책감이 느껴져서 난 이 얘기에 대해 말을 한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청은 분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사건 현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도 혼자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의 판단이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사건 자료를 보면 혼자 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매우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친분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 씨랑 전 씨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전 씨가 정말 2년 동안 약 200만 원 정도의 영치금을 넣어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2년 이후에 잠적해버린 거죠. 그리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심리분석을 해봤는데 이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전 씨는 거짓말을 한다.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됩니다. 결국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8월 17일 전 씨는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45세였고요. 건설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사건 당시는 36살이었죠. 드디어 10년 만에 체포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 인천지방검찰청 사건 보도입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니 아예 왜곡이나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외부에 나와 있는 건 좀 왜곡된 내용들이 있어서 저기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우 씨는 200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 2006년 9월에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출소 이후에 교도소 동기로부터 전 씨를 소개받고 알게 되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범행 계획을 듣게 됩니다. 야, 최 씨, 저 인천 호프집에 있는 여잔데 신용카드랑 현금 서비스까지 다 하면 1,300만 원 정도 있대. 범행 저지르자 라는 얘기를 듣고 함께 범행을 공모합니다. 2007년 5월 21일 바로 그날이 D-Day였죠. 전 씨가 술 마시자. 왜냐면 전 씨와 최 씨가 친분관계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함께 시흥 월곶동 인근 공터로 이동한 뒤에 5월 22일 새벽 1시 30분 최 씨를 구타하고 위협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그 이후에 최 씨가 저항하기 시작하자 전 씨는 우 씨에게 살해를 지시했고 최 씨의 목을 과도로 2번 찔렀습니다. 자, 근데 이건 외부 자료와 내부의 이야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찰의 공소 사실은요, 이게 전 씨가 최 씨를 2번 찔렀다라고 되어 있고 외부에 보면 우 씨가 찔렀다, 전 씨가 지시해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증은 어려웠습니다. 이거 판결문이 아니라 이건 공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범행을 함께한 건 사실입니다.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용현동 현금 지급기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60만 원을 인출합니다. 새벽 4시경 최 씨 차량에 지문이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을 우려해서 차를 주차하고 불을 질러 최 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 전 씨는 모른다라고 일관합니다. 사건 당일날 우모 씨가 집에 와서 현금 준 건 기억하는데 난 그 이후에 한 게 없다 라고만 얘기하지요. 허나 재판부는 우 씨의 진술 및 당시의 정황 증거들을, 이 모든 것들을 전 씨는 반박하지 못하고 거짓말만 했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되자 결국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 씨는 현재 무기징역형으로 수감 중입니다. 자, 5번째 섹션. 사건이 끝났네. 근데 왜 토사팩에서 왜 미제 사건이라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은폐. 우리에게 이제 어떤 단어로 기억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를 숨긴 걸까요? 이쯤 되면 우리에게 남는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자, 순서대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야 근데 우 씨는 복역을 하고 왜 9년이 지나서야 얘기를 해? 아니 2년 이후에 연락이 안 됐잖아. 그럼 7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던 사람을 참고 있다 얘기한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서 범죄에 함께했지? 우 씨는 어떤 용기인 거야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사건의 주범인 전 씨입니다. 전 씨가 이 모든 범행을 계획했다. 전 씨가 정말 초범일까? 이런 궁금증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분께, 범죄심리 전문가 분께 전 씨의 범죄 스타일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 전 씨는 초범의 성격 및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는 매우 계획적인데 그 계획이라는 게 이동 동선에 대한 계획 및 그리고 도구에 대한 계획성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계획적 범죄자의 스타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자신은 노출되지 않는 비노출형 범죄자. 너가 해. 난 여기 있을게. 내가 이 사건 계획 및 내가 사건 다 진두지휘하잖아. 즉 자신은 노출되는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역할만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 씨의 스타일. 뭔가 노출되는 환경과 관련된 건 너가 해. 이런 식으로 나뉜다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우 씨는 왜 자기가 다 덤탱이 있어? 그게 아니라
무언가 설득을 시킬 때 나는 이런 걸 하잖아. 너는 이런 걸 해. 근데 그 이면에 깔린 게 나에 대한 범죄행위, 너에 대한 범죄행위. 이 사람이 봤을 땐 내가 하는 범죄행위가 저 사람 끔찍한 거 하네? 라고 보여지지만 이건 외부에 어디든 나타나지 않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한 행동은 간단해 보이고 돈 찾고 이동하는 거지만 외부에 노출되는 범죄행위라는 거죠. 너무나도 철저한 계획형 범죄자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범이기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목적은 우리가 보면 고작 이 정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전 씨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타입입니다. 목적은 금융정보입니다. 다 돈이었다는 거죠. 면식관계로 인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그 면식이 디테일한 면식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면식의 관계를 따질 때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하는 면식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면식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지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면식은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과연 누구를 면식범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혹시 동네 슈퍼나 동네에 있는 가까운 곳, 자주 가는 상가 이런 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있는 주인분 혹은 그 가게의 사장님과 면식 관계가 맞으십니까? 얼굴 아는 사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은 그분들을 모를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입장이니 말이죠. 지금 현재 범인 전 씨는 이런 관계만을 유지하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관계로서의 관계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사람이 자주 출입하고 이 사람에게 범행이 발생돼도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되다 보니 너무 많은 용의자가 특정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전 씨지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범죄자의 스타일로 봤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지시형, 자신은 얼굴을 감추고 남보다 위에서 난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피해자도 이용, 자신의 공범도 이용하는 사람.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전 씨는 소시오패스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범행 스타일이지요. 한 달 만에 설득을 당했다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전 씨는 2004년입니다. 자, 2004년은 우 씨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우 씨는 그때 당시에 교도소에 있었죠. 전 씨는 2004년 한 지역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곳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충정로 129번지에 여러가지 상가들이 조립식 단층 건물로 함께 존재하는 곳입니다. 2004년 5월 2일 새벽 2시 36분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복카센터에 큰 불이 납니다. 조립식 단층 건물 5개가 붙어있는데 가장 오른쪽에서 불타는 소리였지요.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안에서 아이들 비명소리가 들렸고 불은 대형 화재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지요. 화재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누군가가 등유를 뿌려놓은 것이지요. 그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총 3구.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카센터니까 카센터 여주인도 있고 그 안에 있던 자녀들이구나. 남편은 당시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견된 시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바로 가장 맨 왼쪽에 있는 농기계 여주인이었습니다. 농기계 여주인이 왜 여기에 와서 사망했지? 또 남는 의문점은 카센터 여주인은 어디 갔지가 되는 것이죠.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사건 당일 밤 12시 50분 방화 1시간 전에 농기계점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카센터 여주인으로 확인됩니다. 주인 아저씨가 교통사고가 났다. 병원에 있다고 한다. 지금 좀 같이 좀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여주인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같이 갔다 올게 라고 하고 나가신 거였죠. 그렇게 일이 발생된 겁니다. 카센터 여주인분은 그러면 어디로 가신 걸까요? 카센터 여주인분은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13km 떨어진 곳에서 옷가지가 발견됐는데 혈흔과 그리고 칼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8일 이후에 저수지 인근 하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십니다. 목을 예리한 칼로 찔러 살해했고 사망 추정 시간은 물론 어려웠지요. 하천에서 발견됐으니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사건의 겉모습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전 씨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확한 물증이 없으니 그런 건데 심증적으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씨는 소시오패스 같은 범죄자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런 일을 했다면 이 가게에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었을 겁니다. 가정을 깔겠습니다. 친분이 있었다, 서로 알고 있었다, 면식관계다. 이곳이 농기계도 있고 그리고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였으니 말이죠. 그럼 이 정도까지 깔아놓고 혼자였을까 여럿이었을까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인이 원래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우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범인은 처음 카센터를 먼저 갔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면 목격자 진술인데 새벽 늦은 시간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 안에 봤더니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는 걸 봤는데 모자 쓴 남성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성 2명이 보였고 그 이후에 나가는 걸 보았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면식관계다라는 거 하나. 그런데 범인이 노렸던 목적은 카센터가 먼저였죠. 예정이 하나 빗나간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의문점인데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뭐였을까요? 카센터 주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농기계 주인한테. 아니, 남편이 사고가 났대요. 남편이 사고가 났대요는 누가 한 얘기일까요? 그 남자가 한 얘기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범인은 남자, 즉 카센터 주인도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유인을 하기 위해서 아마 사고가 났대요 라고 얘기를 해서 데리고 나갈 목적이었겠죠. 그런데요, 그 전화는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어야 될까요? 그 이후에 농기계 주인분이 오게 됩니다. 바로 옆이었으니까 말이죠. 원래는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농기계 주인분은 집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농기계 주인이 우리를 봤다. 범인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범인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있고 집에 남아서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그래서 방화를 했다. 그걸 집에다가 말이죠. 그러면 농기계 여주인도 아는 가능성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확인해봐도 면식관계, 방화, 칼, 그 이외에 금품. 자, 이런 모든 종합적인 이야기.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사건에도 고의적인 스테이징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고의적인 스테이징으로 보여드릴 내용이 바로 이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동을 합니다. 카센터에서 멀리 시신과 옷 발견 장소를 다르게 합니다. 스테이징을 했다. 시신 발견 당시였는데 말이죠.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확인됩니다. 시신이 발견 당일 오후에 읍내 건물에 편지가 확인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카센터 화재 사건은 농기계 여자의 죄의식에서이고, 약간 글이 이상하게 적혀있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두 여자 사시에요. 사랑을 한 저의 잘못입니다. 제 차에서 두 여자가 싸우다 그만. 화재는 농기계 여자가 죄의식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시신을 날라준 죄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훗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으로 갑니다. 저는 이 글이 도착할 때면 멀리 갑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시체는 개천에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 고의적 스테이징인데요. 정말 더 고의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손으로 썼습니다. 필적 조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범죄자가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있는 사람이죠. 필적 조회를 당할 수 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할까요? 이때 당시에 이 근처에 용의선상에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이게 필적 조회를 걸리게 되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문제 때문이었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걸 왜 남겼을까요? 은폐.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 은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좁혀오는 수사망이 다른 쪽으로 가길 바라는 것이 분명 은폐였을 겁니다. 자, 한번 그 모습을 보여볼까요? 저 대목대목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시오패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 탓을 하지요. 나는 죄가 없다. 다 남 탓입니다. 뭐였냐면 화재 자체도 남 탓. 화재도 농기계 여주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싸운 것도, 이 문제가 촉발된 것도 두 여자 사이에서 그런 겁니다. 저는 시신을 날라준 것밖에 없어요. 다 남 탓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그러면 개천에 있다라는 이야기. 시신은 개천에 있을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저 얘기는 그러면 진짜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소시오패스가 왜 죄책감 때문에 저런 글을 남기지? 아닙니다. 이거 왜 남긴 걸까요? 은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수사에 혼선을 주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 내용 안에 진실이 섞여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할까요? 거짓말이네. 야, 이걸 누가 믿어? 아예 가짜잖아. 외부에 있는 거 보고 누가 그냥 장난친 거겠지. 근데 시신이 발견되기 전 시신이 개천에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이건 진짜다. 라는 사실도 는 겁니다. 즉, 범인은 모든 걸 은폐하고 자신의 진두지휘를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가면을 쓴 얼굴로 모든 걸 관리하고 싶었던 거죠. 경찰도, 자신과 함께 했던 공범도, 그리고 다른 모든 흔적들도 말이죠. 여러분, 정말 전 씨는 이 모든 걸 은폐한 그 주범, 방화와 똑같은 시그니처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 그 소시오패스가 맞을까요? 현재 2020년 이 사람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정황, 심증만 더 명확할 뿐이지 확실한 한 가지 스모킹건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격, 여러분의 생각, 기억이 정말 중요합니다. 2004년 5월 2일 자정 무렵에 분명 이들은 싸웠습니다. 폭행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충청남도 서천군 길산천 부근에서 30대 남성 1명 혹은 2명과 싸우는 여성의 모습을 보신 분 계신다면 반드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 사건 분명 공범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 공범, 이 영상이건 다른 영상이건 우연히 이걸 보게 된다면,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망이 좁혀가고 있습니다. 빨리 자수하십시오. 조만간 잡힐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제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의 특징인 건데 이게 역으로 상대방도 당하는 거예요. 야, 내가 준비 다 하고 내가 죽이고 할 테니까 넌 나만 도와줘. 그럼 나는 뭐 별로 하는 거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잡혀도 괜찮겠지? 하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 소시오패스는 또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티가 안 나는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내가 하겠다는 얘기는 나중에 얘가 체포돼도 나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난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가 다시 무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씨가 모든 표적이 됐을 때 네가 덤탱이 쓰고 들어가 라고 설득을 당한 이유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저걸 어떻게 설득당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씨는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나한테는 범죄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
불탔지. 지문 없지. 증거 없지. 너만 CCTV면 너만 체포 들어가는 거야. 그냥 네가 덤탱이. 야, 우리 같이 들어가면 너 누가 챙겨주냐. 내가 너 뭐 여자친구랑 뭐 다른 사람 내가 다 해줄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할 테니까 너 좀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모범수로해서 나중에 석방 될 거야. 그냥 네가 쓰고 가. 그냥 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뭐지? 근데 우씨가 범죄를 안 저지른 건 아니잖아. 자기도 범죄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범죄자로서 이런 진두지휘를 하게 되면 애매하게 엮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기도 했거든. 안 한 건 아니잖아. 폭행 가담했고 납치했고 살해할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신 유기하고 하는 거 다 된 거잖아. 그러니까 소패의 특징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나만 믿어. 야 내가 해줄게. 나만 믿어봐. 야 내가 잔인한 거 내가 다 안다니까? 너는 하는 게 없어. 근데 막상 나중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지라고 보여지겠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소패적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 서천 카센터 사건의 범인도 만약에 전씨가 주범이라면 이거의 공범도 똑같이 이용을 당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외부에 말 못하는 이유도 자기도 분명히 엮여있는 상황이고 이거 조용히 하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일 거고,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목적 하나를 위해 철저하게 가면 뒤에 숨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은폐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체도 감추고 사는 거니까 진짜 목적은 내부에 있는 거죠. 아예 가장 큰 마지막 속에. 그런 얘기였습니다.